제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지 이제 이런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경계를 넘은 질문을 사람들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데이비 크리스천이라고 빅 히스토리 책을 쓴 사람도 있고 그 유발 하라리도 사실 사피엔스도 스티븐 핑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통섭이란 책을 쓴 에드워드 윌슨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상을 아마 첫 회에 주자면 이게 첫 회니까 네. 이러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책을 주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사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분야를 넘나든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지금 연세도 많으세요. 지금 85세, 85세이신데 일단 전공은 생리학, 박사학위도 생리학인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교수가 돼서 생리학 교수가 돼요. 의대. 근데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새에도 관심이 많고 인간에도 관심이 많고 근데 새를 연구하다 보니 그 뉴기니에 가서 이제 새를 탐구하게 되는데 뉴기니에 가서 사실 새를 보다가 오히려 뉴기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간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과 사실 뉴기니는 또 아직 문명이 닿지 않았던 곳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 원주민 이름이 얄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한테 질문을 해요. 왜 당신들 백인들은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이렇게 엄청나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걸 보고 있는 걸까 물어봐요.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 분야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죠. 왜 문명은 이렇게 저 유럽과 이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나? 일단 이게 과연 학문적인 질문인가? 이걸 과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낼 수는 있는 건가? 이렇게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내는데 그게 이 책이죠. 이 총균세가 이제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되게 유명해졌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읽힌 책이었죠. 네. 근데 저거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긴 했지만 읽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냐면 총까지 읽었다 뭐 이런 분 있습니다. 맞아요. 총이 제일 재밌거든. 저도 사실 다 못 읽었어요. 총까지 읽고 균 한 중간쯤 읽다가 안 읽었더니 다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막 코로나 뜨면서 다시 맞아요. 총균세가 무슨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아까 제가 얄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쓴 거는 맞는데 이 책에서 이제 가장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신대륙이 구대륙에게 이제 완전히 그 점령을 당하는 그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제 당시 그 에스파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문명과 마주치죠. 마주치는데 거의 이쪽 에스파니아 쪽은 잘해봐야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 쪽은 잘해봐야 한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군인들인데 상대는 몇만 명에 달하는 그런 병력을 가진 그런 문명이었는데 이 만남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 그 신대륙의 문명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스페인에서 온 구대륙 사람들은 손에 총을 들고 있었고 이 총은 철기로 돼 있는 새 금속 무기였고요. 하지만 그 한두 번의 전투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문명을 다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신대륙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균. 바로 구대륙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균인데 그 균이 구대륙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대륙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균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인구의 거의 90%가 죽는데 그게 다 균 때문이었죠. 그럼 이건 이제 팩트고 이제 이 책의 질문은 왜 그렇다면은 그 사실 균에 대한 내성이 뛰어난 것조차도 이 구대륙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총균세를 그들은 갖고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결론은 한 줄이에요. 그 두 대륙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지리학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대륙은 인간이 살기에 좋은 이 온대 지방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아마 아시아부터 유럽까지를 쭉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서 교류를 하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지식 가운데 하나가 이 총과 새와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 여기에는 수많은 인간이 작물로 삼을 수 있는 식물과 그다음에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균과 관련되는데 가축을 키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대륙 사람들은 이미 균에 많이 적응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서 내성을 갖게 됐지만 신대륙은 이런 대형 포유류도 없었고 왜냐하면 바로 신대륙의 구조가 이 남북 방향으로는 좁고 길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네. 여기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은 온대 아주 짧은 지역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큰 그런 포유류도 없었고 수많은 작물도 없었고 그 구대륙 사람들이 두 문명이 만났을 때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의 어떤 문명의 차이는 그들의 유전자나 그들의 어떤 민족의 우월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리적 위치에서 온 것이다라고. 근데 이 한 문장을 보이기 위해서 이만한 책을 써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두께만큼이나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 생리학자가 인류의 역사에 대해 쓴 책이에요. 되게 웃기는 거죠, 사실. 즉 과학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자의 시각으로 뭐 수많은 종류의 콩이나 식물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다 검증하고 종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유독 콩이 많았고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반론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환경 결정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오로지 환경으로만 치환해서 보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 모든 종류의 논증은 무엇 결정주의나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아까도 그 슈레딩거의 책을 이야기했지만 슈레딩거의 책을 놓고서 수많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단백질 아니잖아. 여기 중간중간 나오는 수많은 틀린 얘기들도 있어요. 아직 클리어히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쑤시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분야를 넘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통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본다면 우리가 진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에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상은 제로드 다이아몬드에게. 야, 시상식 시작된 지 뭐 거의 1시간 만에. 김상욱 교수님이 지금 뭐 총균세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완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균까지만. 인간적이시다. 저는 균은 못 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책? 저는 뭐 사실 저 책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진실은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인류사의 커다란 흐름이 뭐 인종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 종교가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지리적인 우연으로 어떤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게 또 이제 놀랍고 사실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성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걸 알면 저는 좀 자기 인생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겸손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세상에 지금 많은 것들이 되게 파편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학문조차 파편화가 된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자팍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세상을 조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체감하는 일상에 뭔가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자팍으로 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문과 이과 나눠줘도 그렇죠. 지리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과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과적인 것들을 약간씩 배우는데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한번 대학원에 가서는 약간 전문화 되더라도 저는 평생을 살아갈 때는 약간 고등학생처럼 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든 아니면 의사든 간에 지리에 관해서 재밌는 책이 나오면 약간 보고 그다음에 문학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거 보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배운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요. 결혼도 해야 되죠. 그럼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연애도 해야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정말 알기 어려운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또 슬픈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처럼 살아야 돼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고등학생처럼 산다는 건 되게 와닿는 비유긴 한데 숨이 턱턱 막히는 비유긴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시험을 보지 않는 고등학생. 수능이 없는 고등학생. 수능이 없는 흥미만 느끼면 그것처럼 재밌는 거. 그렇죠. 저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라면 사실 그런 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자기 전공을 하고 있고 너무 뭐 대학원 막 계속 다니고 완전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아주 좁은 분야로만 계속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옆으로 1cm만 나가도 전혀 모르는 세계가 돼 있고 저 사실 고등학교 공통과학 문제집을 사서 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사실은 되게 많이 틀리는데 이제 저 애가 이제 제가 푼 거를 채점하면서 엄마 틀렸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완전 좋아. 우리 엄마 천문학자인데 내 과학 문제 틀리고 난 맞는다. 이런. 근데 그게 제가 분명히 고등학교 때는 그걸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는 천문학 그래서 거기서 더 범위 좁혀서 행성 천문학 그다음에 거기서 또 범위 좁혀서 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니까 이제 점점 기본 교양이 되었던 그런 지식들과 좀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박사를 받으면 박자가 PhD라고 써요. 닥터 오브 필로소피거든요. 네, 닥터 오브 필로소피.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이 그리스 아테네 학당 시절의 그 철학자들처럼 이라는 뜻인데 PhD가 그런 뜻이었구나. 네, 그런데 오늘날 PhD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 그분들처럼 철학 안에 수학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게 있었던 그 시절의 그 잡학 박사인가를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바늘과 같은 어떤 되게 좁은 분야 거기만 딱 공부를 하고 있어서 되게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프로그램은 그런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박사님들 그러면 각 분야별로 혹시 특이한 시상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프리츠커상 뭐 이런 것처럼 혹시 좀 특이한 시상식 저희 물리학계에도 물리학계라기보다는 이제 과학계에 유명한 이그 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이그 노벨. 무슨 뜻이죠? 노블이라는 게 이게 뭐 명예로운 뭐 이런 뜻이니까 이그 노블은 그 반대말이죠. 명예롭지 않은. 재밌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저널의 편집자가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만들어서 이 상의 목적은 절대 재현되어서도 안 되고 재현할 수도 없는 그런 연구 업적에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기상천외할 수도 있고. 네네, 황당한 연구들. 근데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약간 이미 약간 그 질감 자체가 이미 비아냥거리고 있어. 이그 노벨상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옛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황당무계한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맥주 거품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지수함수로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빠르게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었고 커피 잔에 커피를 채우고 걸어갈 때 많이 흘리지 않게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굉장히 연구도 있었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약간 리빙 센스에 나와야 될 것 같은 리빙 센스. 네. 그 연구 수상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어서 커피? 네, 네, 맞아요. 네. It's about how much coffee you can drink. Fluid Dynamics Prize.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상 중에 하나는 그 개구리를 공중 부양시킨 실험을 했는데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 개구리가 떴나요? 왜 개구리지?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 그 자석이 충분히 강해지면 밀어낼 수 있거든요. 아, 자석으로 개구리를 띄우겠다 이거예요? 띄운 거죠. 실제로 띄웠어요. 띄웠어요? 띄웠어요? 그러니까 대신 강한 자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그러니까 개구리가 떴냐? 죽은 개구리죠. 죽은 개구리. 그러니까 죽은 개구리도 떴어요? 떴죠. 그래서 떠서 사진을 찍어서 빅뉴스인데 이건 진짜. 아니 솔직히 신기한데. 아니 다 놀랐잖아요. For using magnets to levitate a frog. 인간도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도 띄울 수 있어요. 충분히 강하면. 재밌는데요? 자석만 강해서 그 자석에 밀어내는 힘이 그 물질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중력보다 강하면 근데 모두 알고 있어요. 물리학자는. 네. 자석을 대면 밀어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굳이 그걸 보인 거죠. 해보겠다는 거였거든요. 덕분에 저희는 처음 알았어요. 나도 개구리가 반자성체인지.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론을 실제로 보여준 거니까. 근데 사실 이 저자들이 또 대단한 것이 결국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요. 아 그래요? 안드레이 가엠이라 그래서 이분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모여서 항상 우리가 유머롭게 재미있게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떠들어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바보 같은 것들을 할 때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저희 창작 업계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미친 척하고 해보는데요 하는데 거기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 Every winner's done something that first makes people laugh, then think. 다양하고 많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겨났나? 근본적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우린 무엇인가? 네. 이거 하나가 장대한 사실 스토리죠. 예. 그러니까 다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어머니가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실 웨지우드 전혀 모르겠어요. 골프채 이름 같은. 도자기 접시. 웨지우드 접시. 그래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한량이었어요? 그거를 한량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많아서 사실 직업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선 당연히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신학자가 되거나 근데 다윈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의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에서 학위를 받게 돼요. 와. 다윈이 신학 학위가 있어요? 아이러니네요. 근데 이제 그 신학 학위를 받은 바로 그때 비글호를 타게 돼요. 비글호요? 이름이 비글호예요? 배. 비글을 좋아하셨나? 비글호는 배고요. 그 배는 이제 당시 영국 해군의 미션을 받아서 남미를 측량하러 가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남미. 근데 어쩌다가 그 배를 그러니까 신학 학위를 받았는데 왜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신학 학위를 하면서도 그 자신의 그 다른 곳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다윈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놀고 이런 것보다도 딱정벌레를 수집하거나 아니 그런 자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그 당대에 유명했던 지질학자나 이런 생물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비글호가 이런 임무를 가지고 떠나는데 여기 이제 박물학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알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 못 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서 이게 쭉 돌고 돌아서 다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박물학자가 뭐예요? 박물. 다양한 것을 모으고. 그렇죠. 수집하고 이런 거죠. 우리 박물관 할 때 그 박물. 맞아요. 그때 다양한 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땅에 가는 건데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학자를 찾았기 때문에 다윈한테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 좋아 이거는 새로운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게 되죠. 비글호를 타고 그 여행을 5년간 갔다 오는데 5년이요? 무려 5년을. 왜냐하면 남미의 끝까지 갔기 때문에
난 못 타. 근데 다윈에겐 다행히도 배에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이제 배는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자기는 어딘가 내려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동할 때만 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실제로 육지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윈은 남미에 탐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집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계속 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박제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이제 화석도 찾아내고 그래서 다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 유명한 과학자가 되긴 됐었어요. 그 탐험 여행 끝에 이제 남미를 다 돌아보고 남미를 떠나서 갔던 첫 번째 섬이 바로 갈라파고스였어요. 근데 갈라파고스에서도 이제 많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특별한 것이 대륙과 동떨어진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상망측한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들을 핀치라는 새들을 관찰을 하고 부리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섬이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몇 개의 섬이 있는데 제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 새들은 전혀 모양이 달라서 다윈은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다른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갖고 와서 이걸 해부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같은 종인 거예요. 근데 핀치였구나. 같은 종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워낙 이미 수많은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딱 균형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섬은 워낙 좁은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인 새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급속하게 변화가 타타닥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의 부리를 어떤 부리를 가진 새는 나무를 쪽이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렇게 다르면은 딴 데서는 다른 종이거든요. 여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돌아와서 자신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고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자신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 서서히 답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답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경하다. 그렇죠. 그래서 1836년에 돌아왔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1859년. 20년이 넘게 걸렸네요. 무려 한 25년 가까운 시간을 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옳은 이론일까? 그리고 이걸 냈을 때에 자기한테 돌아올 엄청난 공격과 비난 이건 단순한 어떤 과학자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위반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완벽한 증거들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질문을 하고서 그걸 다 답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데까지. 코페르니쿠스랑 비슷한 것 같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열심히 관측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서 봤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낼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까지 와서 병상에 누워서 그때서야 책을 집필하셨다고. 그래서 천체 회전에 관한 그 논문의 이름이 앞에가 레볼루션이잖아요. 천체 회전이란 말이 레볼루션인데 얼마나 놀라서 이것이 혁명이란 단어를 본인이 붙인 거예요? 아니 레볼루션은 원래 회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혁명적이라서 혁명으로 바뀐 거구나. 회전이라는 것이 혁명인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그런 뜻을 갖게 돼요. 이럴 때 보면 이 프로 하길 잘한 것 같아.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었던 거 알았어. 코페르니쿠스가 하면 바로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다윈이 하려는 얘기는 성경 전면으로 그냥 반박하는 그 창세기 전체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일단 욕을 물타기로 먹었을 것 같은데요.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진짜 뭐랄까 변을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로 심지어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윈의 와이프가 독실한 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이제 안 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해주자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이제 보호하고 싶기도 했겠죠. 생각도 하지 마라. 다윈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다윈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다윈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의 모순도 수없이 찾아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는데 이 둘은 아들을 둘 낳는데 딸도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본인이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진화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성경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엔 자기도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글도 써요. 확신의 찬. 그럼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 결국?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생물들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더 근본적인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계속 수렴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은 단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대성하여 쓴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게 돼요. 이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은 과학의 고전이라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읽어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읽다가 엄청난 그 자기 환멸과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책인데 시작 부분이 그래요. 시작 부분이. 그러니까 책의 시작 부분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비둘기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어로도 나오는데 찾아보면 다 비둘기라고 돼 있거든요. 다양한 비둘기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비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나는 종의 기원이라는 그 위대한 이론을 알고 싶은데 왜 비둘기 이야기만 이렇게 오래 하는 걸까? 이게 이제 당시 그 다윈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걸 잘 키워가지고 아주 독특한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은 이걸 봐라. 인간이 개입하여 특별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비둘기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수많은 교배를 통해서 원하는 형질을 얻어왔다. 이미 그걸로 증명이 되고 있다. 우리 주변. 하고 있지 않냐? 네. 진화를 시킨 해왔다. 거죠. 우리가 이걸 골라온 거죠. 우리도 혈통종들끼리 계속 했듯이. 네. 사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 비둘기라든가 이 강아지라든가 이런 교배시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지루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근데 이게 당대에는 지루하지 않았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 비둘기 얘네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고 저기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니까 심지어 출판사에서는 이 원고를 받은 다음에 이게 입담한 원고인데 이 책을 다 출판하기보다 요 일장, 요 비둘기 요 일장만 따로 내면 이거 대박 칠 거다. 이거 우리 분리합시다. 근데 이건 이제 다윈의 그 의도를 몰랐던 거고 다윈은 이거는 사실 이걸 말하려고 쓴 건데 접근법이 굉장히 스무스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중간에 이 비둘기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는 전환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제가 보기엔 위대한 접속사가 나와요. 위대한 접속사. 하물며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앞에 문장이 뭐냐 하면은 이처럼 우리 인간은 비둘기와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교배를 통해서 개량해 왔다는 거예요. 개량해 왔다. 하물며 자연은 수많은 생명체의 경쟁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 환경에 맞도록 계속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거기서 나오죠. 그렇죠. 바로 인간이 해왔던 것을
이 자연 전체가 그 순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존재들을 선택해왔고 이 생명종 전체를 바꿔왔다. 자연이. 바로 이 얘기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겠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것이다. 야,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25년이 걸렸구나. 야, 그런 책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인간을 능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서 문제가 된 거죠. 거북했을 수 있죠. 거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느 한순간에 정확히 모르지만 한 38억 년 전쯤에 지구에서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똑같은 시간 동안 진화해 온 거예요. 우리와 박테리아, 바이러스 할 거 없이 다 그냥 다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이론에 충격을 받고 대단히 싫어했지만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완벽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영국의 과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예요. 대략적으로는. 결국.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거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이제 시작돼요. 그게 뭘까요? 어떤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오해될 수가 있냐면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생학 같은 것도 맞아, 바로 그거죠. 강한 것들만 살아남고 강한 것만 살아남고 또는 이걸 거꾸로 보면 살아남은 것은 왠지 강한 것이고 이걸 인간 사회로만 좁혀서 보면 가장 지금 우월한 백인들이야말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인종이고 아니면 유색 인종들은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런 인종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당시에 한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가던 유럽에게 아주 필요했던 어떤 사상이었을 수도 있던 거예요. 그렇게 쓸 수도 있었겠어요. 다윈 자신은 알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미리 우려했거나 우려했죠. 그런가요? 네. 악용될 수 있겠구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화라는 단어를 초판본엔 쓰지 않아요. 에볼루션. 영어로 에볼루션인데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그 에볼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다가 정확하게는 그 디센트 오브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수정을 통한 나아짐이랄까? 뭐 이 정도의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화를 아주 완곡하게 풀었네요. 예, 완곡하게. 이것이 왜냐면은 그 에볼루션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 뭔가 방향이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 다음에 이게 또 한 단어로 착착 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어로 귀착됐는데 후회하죠. 이걸 나중에 후회하고 뒤에는 쓰긴 쓰는데 계속 안타까워해요. 여기에는 어떤 나아진다는, 진보한다는 개념은 없다. 김영하 선생님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인간과 다른 종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인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랄까 좀.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인간이랑 모기도 다르지 않고 인간이랑 원숭이도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라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직설법으로 전달하면 잔소리가 돼서 듣기 싫어해요. 늑대 조심해라, 뭐 호랑이 조심해라 이런 거보다는 늑대와 호랑이에 관한 무서운 얘기를 애들한테 들려주면 옛날에 각인이 되는 거죠. 늑대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게 또 감정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보로 듣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우리가 들으면 몸이 반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승하고 전파시키고 심지어 막 퍼져나가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어떤 인류가 득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정확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과학 이론은 진화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처럼 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할까? 보통은 이런 질문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했을 거야.
바로 이게 진화론이 인간을 설명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진화는 이유가 없거든요. 진화는 정말 매번 아주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는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DNA가 이상해지면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따금씩 그것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되고 해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그냥 운이에요 다. 근데 사실은 이유는 별로 없고 이런 단순한 규칙만 있을지 몰라요. 진화론이라는 단순한 규칙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이게 문장인데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이제 영화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인간 이호 교수님의 인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구도 제가 말한 걸 검증할 방법이 없는 사람을 찾자. 그래서 옛날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참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이름만 아는 경우. 제가 찾은 건 뭐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를 찾았어요. 히포크라테스 하면 정말 제가 아는 건 히포크라테스 선서밖에 없어요. 내용도 모르고 똑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의학을 처음 만드신 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왜 의사의 선서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 이유를 몰라요. 얼마나 옛날 사람이죠? 그때 그리스 달력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 460년. 이게 이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으로부터 독립시켰다. 이게 의학을 독립시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신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거나 신에 의한 형벌이고 신한테 기도를 드려야 되고 신전에 와서 절을 해야 되고 나으면 신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럼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하면 다 신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죠. 히포크라테스는 뭐랬냐면 이게 신이 아니고 어떤 증상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잘 찾으면 치료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증상을 발현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의학을 분리시키는 독립선언을 한 사람이고 최초로 인간학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봤다 이제 드죠. 그럼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 스스로의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형태가 있다. 그것이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물이나 공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원인을 몰라서 우리는 막연히 신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고민하는 건 보이는 증상에서 보이지 않는 인체를 해석하려고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요. 해부 안 했어요? 못하죠. 그때는 해부를 해부는 못했군요. 근대에 와서 겨우 그래요. 그 당시는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환자의 똥을 먹어요. 환자의 똥도 먹고 콧물도 먹어보고 고름도 먹어보고 그리고 제자들도 먹게 해요. 와 대단하다. 내가 나만 과학이네. 나만 맛보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자 이 맛이야 이 환자 이 질환은 이 일관성을 갖는 거죠. 사실 그러면 저는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도대체 정확히 뭔가 뭐고 선서! 의사가들이 그렇게 하시나. 그리고 왜 시작된 건가요? 그건 이제 뭐냐면 Oath of Hippocrates.
지금 선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제네바 선언이라고 해요, 실은. 거기에는 인류에 대한 얘기, 인류애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1948년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끔찍한 인류의 만행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또 의사들의 약품 개발도 있었고 관여된 바도 있고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이 됐던 뭐 의사선서가 됐던 이런 것들 그 당시 많이 만들어졌어요. 서양 의학은 히포크라테스를 원점으로 삼으니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또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 가져오고 기독교적인 윤리나 이런 것도 들어온 거죠. 실은 원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계약서예요. 계약서요?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뭔가 윤리적인 서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약서라는 건 뭐냐면 날 탓하지 마라 뭐 이런. 내가 갑이야 뭐 이런 건가요? 동의했다. 우리가 계약서를 왜 써요? 그러니까 이거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너한테 내가 치료해주지 않겠다. 환자한테 받는 거군요. 아닙니다. 동료 의사끼리. 동료 의사끼리?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국가가 의대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집은 설사를 잘 고치는 기술을 가진 집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안지를 잘 고치는. 그러니까 간의 비기예요. 다 하나씩. 한 질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가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아과, 뭐 당뇨과, 정형외과, 뭐 뼈 부러진 거 잘하는 집안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의사가 명망을 얻으려면 그 수턱에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얻어야 돼요. 내가 또 검증해봐야 되고 지금도 어디 청국장집 가면 뭐 레시피 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느 집은 뭐 하나만 갖고 평생 3대가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가서 우리 심 선생님, 심 박사님한테 뭐 좀 알려달라고 심 박사님 뭐라고 하시는 그러면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 희계의 아이라는 뭐 건강의 신, 이 신, 남신, 여신 모든 신을 걸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제자가 되겠다. 이런 난 당신을 제자가 되겠다.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나 돈 얼마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학? 왜냐면 말싸는 몰입하셨네. 심박사님 과몰입하신 것 몸이 같은데요.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지금 계약서 쓰려고요. 당신이 곤란하면 내 돈을 얼마든지 드리고 저한테 혈연이 아니면서도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향후에 당신의 자식이 알려달라고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또 내가 또 선서를 하라고 내가 하듯이 이 선서를 받지 않고 증서와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앞으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저는 제 자식과 당신의 집안 자식과 이 선서를 내 앞에 돈을 내고 한 사람 외에는 절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친다,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친다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술이 전파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 선언을 한 우리의 공감대를 가진 사람 환자를 위해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사람을 낫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널리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시키고 싶었던 거고.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의 의대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런 선서를 한 아스클레피오스 후손이고 히포크라테스 학파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방금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예라고 하셨는데 뭐 히포크라테스가 원래는 뭐 아스파라거스. 왜 이렇게 뭔 스가 많아? 아스클레피오스 후예가 아니에요? 그게 신화의 아폴론의 아들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고 근데 실은 테살리아 지역에 살았던 명이에요. 근데 그걸 신격화 시켜버린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의술의 신이라는 사람인 그렇죠. 거죠? 지팡이 갖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얘기했다는 얘기 거기 바로 나오는 그거죠.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했던 수수께끼 같은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밖에 모르는데 저는. 나도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빚진 닭.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뭐를 닭 한 마리를 뭐 빚졌으니까 한 마리를 갚아라 뭐.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게요. 아, 근데 그것이 제가 보면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절제하고 검소하고 누구한테 신세를 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세 진 게 독약을 먹었어요. 근데 왜 그 약을- 신세를 진 거예요? 그게? 그 약의 효과가 좋아요. 고통 없이 죽게. 내가 사약을 사약을 먹었는데 야 드디어 발가락부터 서서 마이병가 오면서 이제 곧 갈 것 같아. 자, 이 약값은 치러야지. 이 약을 준 그 신자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나는 이제 영원한 영생한 영혼의 세계로 갈 거야. 제가 해석할 때는. 계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을 딱 처리를 하고 간 거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한 분이에요. 훨씬 멋진데. 아주 깔끔해요. 그렇게 이제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네. 의술의 신으로 신격화돼 버리니까 어떤 형태로든 아스클레피우스 집안이어야 돼요. 아스클레피우스를 팔지 않으면 1차 안 먹혀요. 현실적이네. 되게 현실적인 얘기네요. 명성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까 전집에서도 보면 절대 치료 불가능한 환자를 건드리지 마라. 왜냐면 치료하는 척했다 이게 안 나오면 너의 명성에 흠이 가니까. 그리고 의사의 최대의 불이익은 불명예다. 돈이 아니고 다른 의사를 폄하하지 마라. 그건 네가 나약하다는 표시다. 의사는 수사학, 말하는 언변을 배워라. 또는 진료실의 매너랄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며 당당해야 되고.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이 막 그러니까 들어가 의사를 있는. 위한 실용서군요. 실용서. 그렇죠. 의학에 대한 어떤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70권이나 되는 거군요. 적을 게 너무 많아. 히포크라테스가 레토릭, 수사학이 중요하다. 의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약을 팔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신뢰감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너의 병은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믿음을 적절히 주고. 잘 설명을 해주면 그렇죠. 자연 치유 효과 같은 것들로 나을 그럼요.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그렇죠. 수사학이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그런 게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이게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건지 괜한 그런 더 게 알고 들 때가 싶은데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어떤 의사분들 만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맞아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듣고 나면은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지만 뭔가 좀 나아지는 느낌도 들고 마음이 편안하죠. 일단 그게 커요. 자동차를 몰고 가서 주유소 가서 경유차인데 원래 가솔린을 넣어요. 그럼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네.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차예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 그런 심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한자 문화에서도 네. 제일 명의의 기준을 네. 1, 9, 2, 족, 3약, 4기 그래요. 첫 번째가 입, 두 번째가 발, 세 번째가 약, 네 번째가 기술. 왜 입과 발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를 말로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건 환자 본인만 아시죠. 옆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로 공감해줘야 1차 신뢰가 생겨요. 맞아요. 가서 그다음에- 많이 아프셨겠네요. 네, 이 말 맞아, 한번 맞아, 들으면 벌써 마음이 놓이잖아요. 두 번째가 족은 아까 지팡이 부지런함. 계속 내가 돌아다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혈액은 빼갔는데 피를 팔아먹나 뭐했나 알려주지도 않고 뭐 검사 좀 하는데 근데 부지런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선 판독 나기 전에 제가 봤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함 그다음에 새로운 약을 쓰고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건데 이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특히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목을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저한테 모든 목 맨다는 얘기를 하시면 법의학자는 상당히 그분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내 그렇죠. 모든 그렇죠. 것들을 다 그렇죠. 보이고 진짜 의사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무슨 클리닉 하잖아요. 그 클리닉이라는 것이 그 디클라인, 리클라인 이게 좀 기울어졌다는 표현이죠. 네. 몸을 벽에 기대고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상,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클리닉이거든. 환자의 머리맡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 자는 대화를 하는 것이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피부 클리닉이 아니네요. 좀 다른데 그거랑? 뭐 피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드름이 너무 많고 수면 클리닉, 코골이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의학 공부하실 때 그런 라틴어랑 그리스어를 배우시나요? 따로 공부하셨겠죠. 따로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셨겠죠. 이 단어에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던지는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의학 용어에 굉장히 많은 라틴어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꾸. 그래서 진짜 오늘 유독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재밌고 좋은 얘기를 내가 돈을 받고 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럼 돈을 받지 마세요. 아니야. 돈 받아야 돼. 재방료도 받고 다 받아. 사케 한번 사케 이런 얘기도 하죠. 이 영화로 만든다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생각해봤는데 그 영화로 한다면 영화니까 가상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소크라테스의 그 의문의 말도 다 해결되는 결말이 떠올랐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감옥에서 죽을 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사실은 변장하고 들어온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히포크라테스 이 망토를 후드티를 항상 입고 다녔어요. 후드티. 아 그때 후드티가 항상 망토를. 그래서 권위의 와가지고 상징. 마지막에 설득한 거죠. 평소 친분이던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죽을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화국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럼 약이나 좀 좋은 거 달라.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그럼 이걸 드시게 하고서 약을 타도 주니까 먹으면서 그래 뭐 당신도 왔으니 그 의술의 신에게 닭 한 마리 내 이름으로 하나 보내드리게 하고 막 먹고 죽은 게 아닌가. 그것도 또 좋죠.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을 보고 히포크라테스는 역시 정치의 무상함, 그렇죠. 세상의 무상함. 나는 역시 사람을 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에 이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걸 처방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독약을 준 거잖아요. 그걸 후회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막으로 다시는 이런 나레이션이 일을 하지 깔리면서 저 멀리 북쪽이 테살리아로 떠나는 히포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딱 뭐 이런 거 제일 마지막에 동시녹음 김영하 이렇게 작가 김영하 각색 김영하 이래가지고 역시 소설 같구나. 진짜 벌써 본 것 이야기의 같아요, 이 상상력이. 영화를. 아유 정말 옆에서 첫 번째 주자로 선정해 주셨다면서요. 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고. 사실 저는 그 질문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의 그게 있으니까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물리학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 사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과학자지 네. 사랑한다고 하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차드 파인만이거든요. Hello, Leonard. Do you like my bongos? If it disagrees with experiment, then we come. 파인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파인만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어록이 있구나. 어록이. 마지막 지구 멸망의 순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과학 이론이 딱 하나만 있다면 뭐냐? 그 파인만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그러니까 파인만은 그 시점에 과학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답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파인만은 아주 찐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찐이냐면은 다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정도의 물리학자예요. 네.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프린스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입학 시험에서 뭐 물리학 수학은 다 만점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역사 성적이 떨어져서 입학을 시켜야 되는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파인만은 자연과학은 이 자연에 있는 실제, 사실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
영어, 그러니까 국어란 것은 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결국은 다 외우는 걸 텐데 여기에 나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처럼 우리가 사랑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서로 생각하는 사랑이 다른데 이런 무의미한 얘기를 왜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제가 없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심지어는 그 철학에 대한 적대적 느낌도 있고. 아, 적대적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다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 사실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학창 시절의 제 생각도 이제 아직 짧은 생각일 때지만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그 중압감이 되게 커요. 그렇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심오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에서 도를 깨달으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다 이해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학문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정석영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철학을 네. 메이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철학 전공하셨나요? 네. 근데 저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서 한 17세기, 18세기 정도의 철학자들한테 머물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고 수학자들이었어요. 저 시나리오 색 때 아까 물리학 법칙에 따라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지죠. 외력이 가해지죠. 이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볼까요? 사건이 가해지죠. 일어나면 갈등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 다음엔 뭐 가속도의 법칙. 이제 자기 힘이 가해진 쪽으로 욕망이라고 할까요?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나리오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철학에서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트겐슈타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죠. 그렇게. 그 문장이 주는 그 함의가 크기 때문에.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 하고 뭐 교양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에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입학한 첫날 그 학장이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 웃고서 아이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전혀 안 웃긴데.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침전돼요. 그런 이건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건 언제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2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2편 있고 지도 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봐라.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거기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임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노이만. 폰 노임만? 그래서 폰 노임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임만을 꼽을 만한. 그때 바짝 쫄았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끝판왕에 왔네요. 진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칠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제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에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또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드, 삼국 유사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선생님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끼면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그런 거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김상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계에 막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작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구로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맞아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보였지만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한 번 딸이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다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